1488년 낭트성의 가장 높은 탑에서 12살 소녀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차가운 돌창틀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는 이미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바깥 세상은 불타고 있었다. 한때 푸르고 고색창연했던 브르타뉴의 들판은 이제 멀리 떨어진 마을의 연기로 얼룩져 있었고, 검은 기둥들이 회색 하늘로 조용한 비명처럼 솟아올랐다. 지평선에는 적군의 깃발이 느리고 무자비한 파도처럼 움직였다. 피처럼 붉은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죽어가는 무언가를 맴도는 독수리 날개 같았다. 그녀는 그 흐름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도 있었다. 다가오는 말발굽의 낮은 천둥소리, 쇠가 부딪히는 금속성 리듬, 역사의 발굽 아래 짓밟히는 사람들의 흩어진 비명소리. 그녀의 이름은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지 않는다. 그녀는 두껍고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자신의 윤영이의 종말을 지켜보았다. 애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쟁 북소리와 함께. 한때 자유롭고 자랑스러웠던 브르타뉴 대공국은 이제 포위 공격 아래 질식하고 있었고, 겨우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녀는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며칠 전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2세 공작은 바로 이 성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한 나라의 무게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그 엄청난 짐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나이든 소녀의 좁은 어깨에 떨어졌다. 이것은 여왕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스판에서 졸이 움직이는 방식이었고, 딸들이 거래의 도구가 되는 방식이었으며, 어린 소녀들이 비단 옷을 입고 조약과 야망으로 세워진 제단에 희생되는 방식이었다. 아내 비극을 이해하려면 먼저 브르타뉴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브르타뉴는 단순히 프랑스에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한 귀퉁이가 아니었다. 그곳은 고대의 땅이었고, 자신을 주장하려 했던 왕관보다 정신적으로 더 오래된 곳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켈트 조상들의 숨결로 진동했다. 어부의 혀에 닿는 바다 소금처럼 달콤하고 거친 브르타뉴어는 모든 기도와 자장가에 깃들어 있었다. 참나무 숲은 잊혀진 신들의 이름을 속삭였다. 돌로 지은 교회들은 조용한 저항의 신호처럼 서 있었고, 그 종소리는 왕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혈련의 유대를 위해 울렸다. 수세기 동안 브르타뉴 공작들은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통치했으며 외교와 고집스러운 독립심의 균형을 맞췄다.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프랑스가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브르타뉴는 저항했다. 자랑스럽고 분리되어 있었으며 정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1188년 공작 가문의 혈통은 끊겼다. 프란시스코 2세 공작은 아들 없이 죽었다. 남은 것은 두 딸뿐이었다. 아는 장녀로서 야망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공작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통치자로 거의 여겨지지 않고 종종 몸값으로 사용되던 세상에서 이 유산은 신성한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다. 그녀는 12살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유럽의 모든 왕실은 상처를 이시우각하는 늑대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전리품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문제였다. 모두에게 그녀는 조리였다. 프랑스 왕실은 오랫동안 브르타뉴를 탐냈다. 암보다 겨우 몇 살 많았던 샤를 8세 국왕은 이제 전쟁이 아니라 혼인동맹을 통해 브르타뉴를 차지할 완벽한 구실을 보았다. 한편 알프스 너머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왕제 막시밀리안 1세가 자신이 만난 적 없는 소녀를 통해 프랑스의 확장을 저지하고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보았다. 아버지를 잃고 여전히 슬퍼하던 아는 아마도 자신의 애도복이 마르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이 결혼 계약서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정치적 전쟁이 종종 칼이 아니라 베일과 동맹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될 터였다. 13살의 그녀는 첫 반항, 아니면 생존 행위였을지도 모르는 을 저질렀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에서 그녀는 막시밀리안과 대리 결혼을 했다. 황제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서약을 낭독했다. 이 동맹은 신성, 로마 제국의 거대한 갑옷으로 브르타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성 안의 소녀들에게 한 약속은 나약한 것이다. 특히 세상이 남자들의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프랑스 궁정은 그 결혼을 무효로 선언했다. 심지어 반역이라고까지 했다. 초조해진 샤를 8세는 브르타뉴로 군대를 파견했다. 징역은 빠르고 잔혹했으며 무자비했다. 요새들이 함락되었다. 보급선이 끊겼다. 땅 자체가 애도하는 듯했다. 15살의 아는 렌의 성벽 위에서 자신이 막을 수 없는 깃발들로 지평선이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고문관들은 그녀 뒤에서 전략을 속삭였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브르타뉴는 이길 수 없었다. 막시밀리안과의 결혼, 용감하고 절박했던 은불에 던져진 종이 조각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을 터였다. 황제도 교회도 그녀 자신의 신들도. 겨울이 찾아왔다. 포위는 길어졌다. 식량이 바닥났다. 희망은 돌 위에 서리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조건이 제시되었다. 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번에는 대리 결혼이 아니었다. 비밀도 아니었다. 동맹국과의 결혼도 아니었다. 바로 샤를 본인과 자신의 깃발이 들판을 질식시키고 굶주린 대포가 백성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왕이 이제 그녀의 손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합이 아니었다. 비단과 창가로 위장된 항복이었다. 체험작가 091년 12월 6일 랑제 성당은 금빛과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그 돌담은 결혼이 아닌 정복을 증명했다. 16살도 차해되지 않은 브르타뉴에 아는 아치형 천장 아래 서 있었고 떨리는 손은 샤를 8세의 손에 건네졌다. 그는 21살이었다. 그녀는 그의 전리품이었다. 어깨를 덮은 황금색 직물은 진실을 숨기지 못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굴복이었다. 그 계약은 정확성에서 잔인했다. 아는 막시밀리안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했다. 샤를과 결혼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보다 먼저 죽으면 법적으로 그의 후계자와 결혼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의 몸, 자궁, 미래, 이제 왕실의 소유였다. 죽음조차 그녀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결혼 첫날 밤은 지배희 의식이었다. 프랑스의 정복을 묘사한 테피스트리 아래 아는 신혼 침대라기보다는 전장과 같은 방으로 인도되었다. 문이 닫힌 뒤에 벌어진 공공연한 부부관계는 순결의 증거이자 소유의 증거로 피로 얼룩진 시트를 남겼다. 그녀는 신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옥이 막 잠겼다는 것을 깨달은 죄수처럼 울었다. 그러나 그 깊은 굴욕의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그녀는 생존의 기술을 배웠다. 임신은 빠르게 찾아왔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상속자가 필요했고 아는 이제 그릇이었다.
궁정은 브르타뉴를 왕관에 묶어둘 아들을 조급하게 기다리며 그녀의 배를 카운트다운 시계처럼 주시했다. 아는 차례로 자신의 고통을 침묵 속에 짊어졌다. 그녀의 첫 임신은 사산으로 끝났다. 완벽하게 형성되었지만 한 번도 숨쉬지 못한 아들이었다. 애도할 시간도 없었다. 즉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저주받았는가? 신이 그녀를 통해 프랑스를 벌하고 있는가? 샤를은 슬픔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계산만 했다. 그녀가 언제 다시 준비될지 알고 싶어 했다. 아이의 몸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아는 몇 달 안에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모든 의학적 조언과 모든 징조를 따랐다. 보호 부적을 사용하고 기도를 중얼거렸으며 사내 아이를 보장해준다는 쓴 약초를 먹었다. 그녀는 출산했다. 아이는 사흘을 살았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서 죽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을 정의할 순환이 시작되었다. 임신, 희망, 상실, 유산, 죄책감, 침묵, 궁정의 애정은 불신으로 변했다. 아는 대중 앞에서 웃는 법과 남몰래 피 흘리는 법을 배웠다. 상실을 예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것이 계속 숨 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니 잔혹한 모성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샤를은 외국 정복의 꿈에 사로잡혔다. 나폴리, 이탈리아, 제국 왕관의 뜨거운 영광, 이런 것들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왕실 재정을 고갈시키고 행정을 무시했으며 무모한 군사 모험으로 몇 달씩 사라지곤 했다. 그의 부자의 중에 아는 권력을 장악했다. 형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했다. 그녀는 대신들과 만났다. 칙령을 작성했다. 외교를 협상했다. 그녀의 통치는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샤를의 통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적과 결혼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제 그녀는 그의 왕국을 다스렸다. 제98년 운명이 개입했다. 늘 부주의했던 샤를은 낮은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다. 몇 시간 만에 그는 죽었다. 살아남은 자녀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아는 자유로워졌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여왕에게 자유는 잉크로 쓰인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결혼 계약에 따라 아는 이제 샤를의 후계자 루이 12세의 것이었다. 그러나 루이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 프랑스의 잔. 헌신적이고 장애를 가졌으며 20년간 남편을 충실히 섬긴 여인이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루이는 교황에게 결혼이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청원했다. 교회의 변호사들은 잔의 몸을 법적 유물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논했다. 그녀는 굴욕당하고 버림받고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아는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랑제에 있었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루이가 그녀를 요구하러 왔을 때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협상했다. 그녀는 브르타뉴가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자녀들의 미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아냈다. 루이가 그녀보다 먼저 죽으면 그녀는 다시 결혼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녀는 승리했다. 두 번째 결혼은 체온마하가가 99년에 이루어졌다. 이번에 아는 포로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로서 재단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전투에서 졌었다. 자녀를 잃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규칙을 정하는 법을 배웠다. 루이는 샤를보다 나은 남편임이 드러났다. 계산적이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내 가치를 인정하고 통치할 공간을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여전히 필요에 기반했지만 이상한 형태의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 아는 프랑스의 웅장함과 브르탄뉴의 전통을 결합한 궁정을 세웠다. 그녀는 예술, 교육, 여성 복지의 후원자가 되었다. 특히 그녀는 유럽 전역의 여왕들과 귀족들과 은밀한 동맹을 맺어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의 회복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들의 유령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계속되는 임신, 일부는 침묵으로 끝났다. 다른 일부는 며칠 후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 찾아왔다. 궁정은 너무 일찍 축하하는 것을 멈췄다. 아는 큰 소리로 기대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클로드 실로우드가 태어났다. 초모내금 1년. 수년간의 애도 끝에 아는 살아남은 딸을 낳았다. 클로드는 지친 어머니의 세상에 빛이 되었다. 그러나 이 기쁨조차 정치로 인해 독이 되었다. 클로드는 사내 아이가 아니었다. 프랑스는 여전히 상속자가 부족했다. 아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딸이 같은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클로드의 교육을 직접 감독하며 자수와 예절뿐만 아니라 전략, 법, 저항을 가르쳤다. 클로드는 왕좌, 계약, 생존에 대비하게 될 터였다. 아니, 그것을 지켜줄 터였다. 1513년 아는 죽어가고 있었다. 14번의 임신과 수십 년간의 고통으로 지친 그녀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 52세인 루이는 그녀의 죽음 후 새로운 결혼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왕관을 확보하고 그녀의 유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아는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클로드와 왕위 계승자인 앙굴렘의 프란시스코의 결혼을 주선했다. 이 결합은 아내 조건에 따라 브르타뉴를 왕실 혈통 안에 보존할 터였다. 만약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 그녀는 딸을 왕들의 어머니로 만들 터였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이자 빛나는 수였다. 그리고 그 일은 그녀의 마지막 힘을 앗아갔다. 1524년 1월 아는 겨우 3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브르타뉴를 위한 기도였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3번 결혼했고 14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들 대부분을 묻었다. 그녀는 고향을 희생했지만 오직 표면적으로만 그랬다. 정복과 왕관의 격겹 아래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신을 보존했다. 그녀는 태생으로도 권리로도 여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저항으로 여왕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여왕을 벨벳에 쌓여 황금빛 홀을 거닐며 그녀의 모든 말이 시종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여성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빼앗겼을 때 왕관을 쓰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몸이 제국이 흥망성쇠하는 전장이 되었을 때 통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르타뉴의 아는 3번 왕관을 썼다. 그리고 그 어느 때도 그녀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녀들이 오직 넘겨줄 수 있는 만큼만 가치 있게 훈련받는 세상에서 태어났다. 목소리보다 자궁이 더 중요했던 세상. 결혼 계약이 가장 강한 의지마저 침묵시킬 수 있었던 세상. 그러나 아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했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거부 속에서 주변의 남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힘을 찾았다. 그녀는 결코 군대를 이끌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프랑스의 왕좌에 앉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군사적 승리나 왕실의 선언으로 측정할 수 없는 힘으로 정치 상실,
배신의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녀의 유산은 승리한 전투에서 단련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전투에서 단련된 것이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안과 같았는지 생각해보라. 교환되고 부서지고 잊혀졌다. 그러나 동시에 교활하고 인내심 많고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 조용한 힘의 일부를 알아볼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 무거운 자신만의 짐을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는 존엄성이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저항이 협상만큼이나 미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지우기 위해 설계된 세상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 반항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가장 중요한 왕관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브르타뉴의 아는 1914년 1월에 추운 아침에 사망했다. 겨우 36살이었다. 3번의 결혼, 14번의 임신, 그리고 셀 수 없는 배신을 견뎌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낭트의 탑에서 멀리 떨어진 블루아 성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브르타뉴의 길을 따라 운반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나갈 때 농민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복자와 결혼한 여왕을 본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구하려 했던 딸을 본 것이었다. 아는 결코 브르타뉴이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왕관이 프랑스의 백합 문장을 달고 있었을 때조차, 그녀의 신혼 침대가 이국 땅에 있었을 때조차, 그녀의 언어가 왕들의 말을 강요받았을 때조차, 그녀의 영혼은 조상들의 땅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녀를 통해 브르타뉴는 숨쉬었다. 은밀하게, 도전적으로, 왕실 칙령의 행간에서. 그녀의 딸 클로드는 프란시스코 1세와 결혼하여 프랑스의 여왕이 될 터였다. 그러나 그녀의 길은 더 순탄했다. 그녀는 항복이 아니라 합의로 이 결혼에 들어섰다. 아내 협상 덕분에, 그녀의 희생 덕분에. 클로드는 비록 작은 부분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새로운 왕실 여성 혈통의 첫 시작이었다. 이것이 아내의 가장 깊은 유산일 수 있다. 그녀는 결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은 아니오.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오. 다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찾았다. 강제 결혼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애도를 정치적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프랑스가 요구하는 상속자를 생산하는 데 실패했을 때 그녀는 미래를 생산했다. 아는 결코 혁명을 이끌지 않았다. 유럽의 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한 소녀의 삶, 자신의 딸의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때때로 역사는 그렇게 다시 시작된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반쯤 열린 문과 함께. 그녀는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 교육, 문화를 통해 브르타뉴의 정체성을 보존했다. 브르타뉴어로 불린 노래들,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진 이야기들, 위협받는 사람들의 조용한 의식들, 이 모든 것은 아니 그들을 잊고 싶어 했던 궁정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위대함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권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보호하는 것,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짐이 당신을 짓누를지라도 아내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다. 증언이다. 살아남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강요 앞에서 우아함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가장 날카로운 반란은
때때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여진다는 것을. 낭트의 탑들 사이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다. 당신이 충분히 오래 서 있다면 어쩌면 그 바람을 느낄 것이다. 차갑고 바다의 짠맛을 지녔으며 땅과 파도의 향기를 실은 차에. 그리고 어쩌면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더 이상 떨림 없는 한 소녀의 목소리가 어떤 것들, 사랑, 기억, 도전, 은 제국들조차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소리를